안녕하세요. 영화 한전의 주인장입니다. 월요일에 돌아온 컵 오브 필름 영화 이론 장르론 시간이 왔습니다. 1부에서는 고전 할리우드 시대의 장르의 탄생을 알아봤는데 이번 2부에서는 그 장르들이 절정에 다다랐다가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하는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포, SF, 스릴러는 사실 하나의 질문을 공유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공포는 그 두려움을 신체로 경험하게 하고 SF는 그 두려움을 사유의 대상으로 만들며 스릴러는 그 두려움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시대마다 그 대답이 달라졌고 그 대답의 변화가 장르의 역사가 됩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파헤쳐 보겠습니다. 로빈 후드의 명제를 먼저 내놓겠습니다. 공포 영화의 기본 공식은 정상성과 괴물을 합쳐서 공포를 일으키는 것이다. 괴물은 억압된 것의 귀환이다. 이 명제를 들고 공포 영화의 역사로 걸어 들어가자면 각 시대의 공포가 무엇을 억압했는지가 보입니다. 1930년대 유니버셜 공포 영화의 괴물들을 한번 볼게요. 드라큘라는 동유럽 귀족입니다.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유럽의 과학자예요. 미라는 이집트에서 왔습니다. 공포의 원천이 모두 저 밖에서 온 것입니다. 대공황 시대의 미국인들이 억압했던 것, 외부에 대한 불안과 혐오,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뺏는다는 공포, 이것들이 외부에서 오는 괴물들의 형태로 변한 겁니다. 1950년대는 괴물의 형태가 바뀝니다. 고질라, 핵공룡가리, 방사능 개미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괴물들은 방사능에서 태어납니다. 일본의 원폭을 떨어뜨린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핵에 대한 공포가 억압이 됐고 그것이 거대한 방사능 괴물로 돌아왔습니다. 영화 비평가 수전 손택은 1965년 에세이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SF와 공포 영화의 재앙 이미지들은 불안을 공포로 변환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즉, 핵전쟁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스크린 위에 구체적인 괴물로 만들어내면 관객은 그 공포를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60년대 히치콕의 사이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노먼 베이츠는 괴물이 아닙니다. 그는 모텔을 운영하는 조용한 청년이에요. 새를 좋아하고 말을 더듬습니다. 히치콕이 공포 역사에서 한 가장 중요한 일은 괴물을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시킨 겁니다. 이제 위협은 저 먼 곳의 성에 사는 드라큘라가 아닙니다. 이웃집의 남자 혹은 내 안에 어떤 것입니다. 사이코에서 히치콕이 한 대담한 선택은 따로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마리온 클레인을 영화 시작 40분 만에 죽여버린 것이죠. 그 유명한 샤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이 장면이 왜 공포 역사에 남았는지 기술적으로 분석해봅시다. 히치콕은 이 장면에서 실제 칼이 마리온의 몸에 닿는 것을 단 한 장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70개가 넘는 컷을 45초 만에 쏟아내면서 칼과 몸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관객의 뇌가 그 공백을 스스로 채우게 만들면서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리온이 죽은 그 다음입니다. 관객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히치콕은 주인공을 죽임으로써 관객의 안정감을 박탈했습니다. 이 영화 안에서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누구를 따라가게 되는지를 노먼 베이츠의 시점 이동으로 보여줍니다. 마리온의 차를 늪으로 숨기는 노먼을 보면서 관객은 그 차가 완전히 가라앉기를 바라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히치콕이 우리를 살인마와 공범으로 만든 겁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는 슬래셔 무비가 장악합니다. 여기서 13일의 금요일이나 할로윈 등이 나왔는데요. 이 시기의 공포 영화는 캐롤 클로버가 1992년 저서에서 정리한 최후의 소녀라는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슬래셔 영화에서 살아남은 여성은 특정한 특징을 공유합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거나 술을 마시지 않거나 도덕적으로 단정합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살인마와 직접 싸웁니다. 클로버의 통찰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관객, 특히 당시 슬래셔 영화의 주요 고객이던 10대 남성들이 최후의 소녀와 함께
함께 공포를 경험하고 그녀가 살인마와 싸우는 것을 보며 카타르시스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래셔 영화에서 남성 관객은 여성의 몸을 통해서 공포와 극복을 경험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슬래셔 영화가 단순히 여성을 피해자로 만드는 영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복잡한 방법으로 젠더를 다루고 있어요. 동시에 이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특정 도덕적 질서, 그러니까 순결한 여성만이 살아남는다를 강화한다는 린다 윌리엄스의 비판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조던 필이 등장합니다. 2017년 겟아웃은 이 모든 공포영화의 역사를 알고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슬래셔의 문법, 심리 스릴러의 문법을 그대로 쓰면서 그 안에 인종주의라는 미국의 억압된 문제를 새겨 넣었습니다. 공포영화에서 흑인 캐릭터가 먼저 죽는다는 클리셰를 비틀면서 동시에 그 클리셰가 얼마나 인종적인 시선을 내포했는지를 드러냅니다. 공포영화는 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변화를 추적하는 가장 솔직한 장르입니다. SF는 오랫동안 B급 장르 취급을 받았습니다. 값싼 세트, 우스꽝스러운 외계인, 허술한 특수효과. 왜 그랬을까요? 초기 SF 영화들이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 냉전의 공포가 만들었던 외계인 침략 영화들을 보세요. 1951년 지구 최후의 날에서는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합니다. 왜냐면 인간이 핵무기를 발명했기 때문입니다. 우주적 존재들이 지구의 핵 사용을 경고하려고 온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외계인은 위협이 아니라 경고자의 역할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우주전쟁에서 외계인은 침략자의 역할입니다. 이유 없이 지구를 공격하고 있어요. 인간은 막아내야 하고요. 왜 같은 시기에 이렇게 다른 외계인이 등장한 걸까요? 당시 미국 사회 안에서 핵에 대한 목소리가 두 가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핵이 위험하니까 자제해야 된다는 목소리와 소련도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죠. 외계인의 성격은 그 두 입장을 각각 반영한 겁니다. 손택의 말처럼 이 영화들은 핵전쟁의 불안을 외계인의 침략으로 치환해서 안전하게 소비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 겁니다. 소련이 쳐들어올 것 같은 불안을 화성인의 침략으로 바꾼 겁니다. 1968년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SF의 판도를 바꿉니다. 이 영화는 외계인이 없고요. 침략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말에서 주인공이 뭐가 되는지는 아직도 완전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큐브릭은 이 영화를 통해서 SF 장르가 뭘 말할 수 있는지를 바꿨습니다. 외부의 위협을 어떻게 막아내는가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로요. 할 9천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할은 임무 수행을 위해서 우주 비행사들을 죽입니다. 이건 기계가 인간을 배신한 이야기로 봐야 할까요? 영화를 자세하게 보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할은 임무의 진짜 목적, 그러니까 모노리스 탐사를 하는 것을 대원들에게 숨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도록 설계가 되지 않은 할은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임무를 완수하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임무를 방해하는 요소, 즉 인간을 제거하는 것이 논리적 결론이 됩니다. 할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오작동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너무 완벽하게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할이 죽으면서 데이지를 부르는 장면. It's called Dai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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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me your answer too. 이 장면은 관객에게 할이 의식을 가진 존재였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은 채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비비안 솝책은 저서에서 큐브릭의 SF를 기술적 숭고의 영화라고 분석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이 인간의 이해를 초과하는 순간 그 기술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경외와 공포. 2002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그 공포를 스크린에 담았습니다. 2002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후로 SF 영화는 그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집니다. 인간의 본질을 묻는 철학적 SF와 스펙터클을 앞세우는 블록버스터 SF. 1977년 스타워즈, 1977년 미지아의 조우, 1982년 E.T. 이 영화들이 SF를 대중 오락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스타워즈는 SF의 외형에 서부극의 문법을 결합했습니다. 은하계를 배경으로 한 선악의 대결, 영웅의 성장. 이 구조는 완벽한 서부극의 형태입니다. 일부에서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장르는 소품이 사라져도 문법은 남는다. 그러나 철학적 질문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임을 직면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1982년 블레이드 러너,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은 진짜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1999년 매트리스, 인공지능과의 사랑은 가능한가를 물었던 2013년 그녀, 의식을 가진 존재를 만들면 어떤 윤리적 책임이 생기는가를 보여줬던 2015년 엑스마키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현실이 된 지금, SF가 수십 년간 던졌던 질문은 더 이상 공상이 아니게 됩니다. 2002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던졌던 질문이 이제 우리의 일상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스릴러는 정확히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알프레드 히치콕은 이런 예시로 설명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 폭탄이 있는 것을 관객은 알고 있는데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대화하는 장면. 폭발이 일어나기 전 15분 동안 관객은 극도의 긴장감을 갖습니다. 반면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폭발이 일어난다면 그건 그냥 15초짜리 충격일 뿐입니다. 이게 서스펜스와 서프라이즈의 차이입니다. 스릴러는 서프라이즈가 아닌 서스펜스로 작동합니다. 관객이 위험을 알고 있고 그 위험이 닥치기 전까지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것. 1954년에 개봉한 이창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사고로 다리가 부러진 사진작가 제프는 창문으로 맞은편 아파트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품게 돼요. 이 영화에서 카메라는 단 한 번도 제프의 아파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관객은 제프가 보는 것만을 볼 수 있어요. 제프가 보지 않으면 관객도 볼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이 무엇을 만드냐면 관객이 제프와 완전히 동일시되는 경험을 만듭니다. 그리고 히치콕은 제프를 통해서 관객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있어요. 제프는 맞은편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뭘 하는지 창문으로 엿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관음증이에요. 그리고 영화관에서 어두운 객석에 앉아 스크린을 보는 관객의 행위 자체가 관음증과 구조적으로 같습니다. 히치콕은 스릴러라는 형식을 통해서 영화 관람 행위 자체를 성찰하게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히치콕이 단순한 장르 감독이 아닌 이유가 됩니다. 1974년 로만 폴란스키의 차이나타운은 스릴러 역사에서 가장 비관적인 영화입니다. 사립탐정 제이크 기테스는 살인사건을 추적합니다. 그는 진실을 찾아내지만 진실을 찾아낸 결과는 재앙이에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가장 중요한 인물은 죽고 악당은 처벌받지 않으며 제이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스릴러의 기본 약속을 깨는 겁니다. 스릴러는 통상적으로 탐정이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이 정의를 회복한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은 그 구조는 허구라고 말하면서 진실이 권력 앞에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 영화가 1974년에 나왔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정점에 다다랐던 해예요. 닉슨 대통령이 결국 사임을 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미국 사회 전체가 권력이 진실을 덮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탐정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조 자체가 썩어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한 시대. 차이나타운은 그 경험을 스릴러의 형태로 담아냈습니다. 히치콕 이후의 스릴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어갔습니다. 하나는 심리 스릴러, 예를 들어서 양들의 침묵이나 세븐과 같이 관객이 살인마의 심리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 다른 하나는 정치 스릴러, 대통령의 음모, 시리아나와 같이 개인이 거대한 시스템의 음모와 맞서 싸우는 구조입니다. 두 방향 모두 히치콕과 차이나타운이 만든 그 유산 위에 서 있습니다.
공포, SF, 스릴러는 각각 다르게 두려움을 다루지만 모두 같은 것을 합니다. 현실의 불안을 변환해서 스크린 위에 올려놓는 것. 그 변환 방식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졌고 그 달라진 방식 안에 그 시대의 진짜 공포가 들어 있습니다. 공포는 두려움을 직접 신체로 경험하게 합니다. SF는 두려움을 사유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스릴러는 두려움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셋 다 시대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르들입니다. 그 사회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싶은지를 알고 싶다면 그 시대의 공포, SF, 스릴러를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부를 맞춰보았는데요. 1부에서 고전 할리우드에서 어떻게 장르가 탄생했는지를 말아봤고 이번 2부에서는 그 장르가 어떻게 전성기를 맞이하고 균열에 이르렀는지를 공포와 SF, 스릴러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올라올 3부에서는 뉴 할리우드의 충격과 함께 변화한 장르들, 범죄, 로맨스, 액션의 장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커버무 필름, 영화 이론, 장르론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직 제 채널에서 80% 정도가 구독을 하지 않은 채 보고 있어서요.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주인장의 답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장르론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또 봐요.